네, 상담 연구의 기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담 연구에 있어서는 이 과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과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상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과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이 가능해야 되겠죠. 관찰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찰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어떤 걸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법칙,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모든 의미가 바로 이 안에 과학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거에는 이런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연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의 원인이 뭐냐 과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부분이 연구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한 번만 나왔다. 그러면은 과학적인 게 아니겠죠. 그래서 반복돼서도 여전히 원인과 결과가 같다라는 것이 검증되어야지만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의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도 원인과 결과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바로 이론이나 지식 이런 것들로 일반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철학 부분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학과 관련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과학 실무자 모델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과학자, 사이언티스트, 그런데 또 동시에 실무자.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과학자, 이러한 원인과 결과와 검증 절차를 가지는 어떤 과학자, 연구자로서의 자세도 잃으면 안 되고, 그러나 이 과학자라는 것은 연구자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얼마나 적용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자는 바로 이 사이언티스트와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모형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과학 실무자 모델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상담자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활동을 할 때 과학적인 연구 자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무자로서의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경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과학 실무자 모델이 지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 연구 요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과학 전반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고 과학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죠? 어떤 추상적인 표현, 일반화시키는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인데요.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개념적 정의라는 부분인데요.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냥 개념이라고만 하면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개념이라는 것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연구로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개념적 정의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의미는 개념적 정의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사전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타적이라는 말은 저희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는데 다른 것과 의미가 혼용되면은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것과 함께 단정적이다. 예, 한 가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의성을 띠면 안 된다 그랬는데 두 가지 중복된 이 의미로 표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어떤 개념적 정의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개념적 정의만 있다고 하면 과학적 연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험에 맞는 어떤 정의로 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요, 조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과학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 자체를 우리가 아는 개념 자체를 측정이 가능한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조작적 정의로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개념적 정의로 이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엔 조작적 정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작적 정의 안에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서로 약간 다른, 그러나 이 부분이 좀 더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작적 정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정의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변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변수라는 것은, 어떤 한, 수죠. 값이죠, 값. 경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값인데 이 값에 대한 종류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과학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변수 중에서도 원인을 나타내는 변수가 있고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가져다 주는 변수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뭘까요? 종속변수. 뭔가 어디인가 소속되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종속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어떤 파트에 속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통제변수라든지 매개변수, 외생변수, 왜곡변수, 억압변수 이런 부분들의 정의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은 그림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에 이 사이에 소속되는 변수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중간에를 매개해준다 해서 매개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어서 이 매개 때문에 뭔가 결과에 영향을 다르게 주는 그런 변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수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의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제 변수라든지 가외 변수, 왜곡 변수, 억압 변수 이런 것은 어떤 제3의 변수와 관련된 개념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론에 대한 어떤 설명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 이론들은 상호 연결된 개념과 정의와 명제고 이런 이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결정해준다, 요약해준다, 예측해준다, 설명해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서 있어서는 이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연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는 목적은 사실은 어떤 자료들을 발표하는 거죠. 이 연구가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하는 거, 정의 내리는 거죠. 뭔가 설명하고 하는 비슷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고, 기술, 설명 이런 개념이 모두 다 이 연구의 목적 안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연구의 목적이라는 건 이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연구는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 과정은 이 연구 과정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구 과정은 우선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연구 문제의 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나 스터디한 것을 봤을 때 이거의 중심 내용은 뭐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면 바로 연구 문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가장 먼저는 연구 문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연구자가 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 이 주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단계가 바로 이 연구 문제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연구 문제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바로 가설의 설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가설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이 관계가 어떤지를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간단 명료하고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정적인 답을 말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선 가정적인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어떤 조작적 정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개념적 정의, 아이디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이 측정이 가능한 과학적인 설명으로 가능한 조작적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연구 문제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가설을 다 설명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이 풍부하게 근거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가설을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라고 해서 모든 가설 설정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이미 앞에서 다른 사람들도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는 최소한의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론적인 뒷받침이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소한의 이론적 근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하는 석사학위라든지 박사학위라든지 이런 학위를 할 때는 이미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근거가 사실은 매우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연구를 통해서 내 이런 연구 문제가 정말 옳은가 그른가 진위 여부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연구 문제 형성과 가설의 설정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그 부분이 잘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문제를 이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를 설계해야 되죠. 실제로 이걸 이제 써가는 방향인데 연구 설계가 돼야 되고요. 연구 설계라는 것은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검증하려면은 뭐를 써야 되느냐, 실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문헌을 연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설계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이제 실험을 하면은 이 집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집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원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연구 설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 설계가 이제 다 됐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겠죠.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과학과 관련된 측정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한 그런 자료들을 얼마나 잘 모을 수 있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분석해내고 그것들을 잘 풀어내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의 수집 방식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뭐 설문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문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험 연구일 경우에는 어떤 집단을 두고 실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을 뭐 관찰하는 뭐 참여 관찰이라고 하죠. 관찰해서 그들을 인터뷰해서 어떤 자료를 얻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어요. 자, 그랬다면 이 자료를 수집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자료를 분석해야 되겠죠. 자료는 그냥 로 데이터잖아요.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통계가 수치가 나왔어요. 그거는 로 데이터죠. 그냥 있는 거죠. 뭔가 숫자들만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설명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분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설정된 가설을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가 것을 이것을 이제 설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지지하느냐 평가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분석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분석이 다 끝났다고 하면 이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연구 보고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가설 연구 문제 설정부터 해서 쭉 그 모든 과정을 다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연구의 이제 유형을 살펴보자면은요. 연구의 유형에는 뭐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탐색적 연구라는 부분은 좀 예비 연구, 예비적으로 그 단어 자체도 프리리미너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앞선 연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탐색적 연구는 타당성을 어떤 검증하기 위한 그런 좀 기초적인 연구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그래서 뭐 문헌 연구라든지 어떤 뭐 논문을 쓴다고 할 때 문헌 연구는 항상 모든 거에 먼저 들어가죠. 이미 이거는 포함되는 연구잖아요. 이런 연구들을 이제 예비 연구, 탐색적 연구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뭐 경험자 연구라든지 특례 연구, 어떤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 연구에 좀 더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탐색적 연구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 기술적은 뭐 횡단, 종단, 시간별로 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설명적 연구를 이제 해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것을 그냥 풀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인과론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과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기술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항상 풀어서 설명하는 그것을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설명적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왜라고 하는 연구 문제가 설정이 되면 그것에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설명적 기술 안에 연구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헌 연구라는 거 아까 이제 탐색적 연구의 어떤 예로서 문헌 연구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문헌 연구에 대한 기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헌 연구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문헌 연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어떤 연구에서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미 발표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많은 이론적인 배경을 수집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1차적 자료, 2차적 자료 모두 뭐 포함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참여자가 직접 뭐 남긴 그런 기록들, 그것을 해석한 거, 2차적인 자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문자로 뭐 기록된 것도 있고 뭐 필름이나 이런 걸로 영상 이런 걸로 남겨진 것들도 모두 자료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헌연구법에 대해서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장점과 단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헌 연구들은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의 장점은 뭐 제약이 많이 없겠죠. 이전에 해놨던 모든 기록들을 다 모으는 거니까 뭐 시간, 공간 이런 제약이 거의 없고요. 시간이나 비용을 매우 절약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성이 이제 높은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존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이 연구 분야는 조금 신생 분야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 문헌 연구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헌 연구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과거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정리되면 훨씬 나의 연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 동향을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장점으로 되고요. 단점은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주관적 판단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큰 단점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도의 문제가 항상 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점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을 안 하잖아요. 실험을 하면 실제적으로 이렇더라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자료를 분석해서 어떤 면에서 정리하고 그것을 분석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면적이고 서술적인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쉽게 말하면 좀 재미없는 그런 연구가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횡단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어떤 한 시점에 이 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점인데 엄청난 많은 자료들을 하는 거죠. 다수. 여기 한 시점이 하나고 굉장히 많은 다수의 분석 단위의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를 횡단 연구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표본들을 특별히 뽑아서 하는 연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본이라는 것은 이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측정이 한 번, 횡단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한 시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종단적 연구는 두 시점 이상을 설명을 해야 종단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한 시점의 그 단면을 쪼개는 것 같은 그런 연구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시점 이상을 해야 돼요. 이 거리가 뭐 얼마가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요. 어쨌든 두 시점 이상을 언급하는 연구가 이제 종단 연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현장하고 밀접하게 현장에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 10대다. 그러면 이 10대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든지 이 사람들을 만나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필드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측정하고 이때 측정하는 것이니까 반복 측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현장이고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 하니까 표본의 크기는 당연히 작겠죠. 아까 횡단적 연구는 다수의 자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표본의 크기는 크고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작은 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단적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여론에 대한 그런 조사,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되고요. 여기서는 뭐 경향이라든지 패널 이런 것들의 성격 등을 연구할 때 이런 종단 연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을 이 성격을 할 때 뭐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장단점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양적 연구는 뭐예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관적 연구를 수행할 때 보통 양적 연구를 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연역법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이제 서베이 하는 게 주로 이 양적 연구죠. 질문지로 통해서 실험 연구, 통계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양적 연구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적 연구의 한계를 조금 극복해 보고자 이제 질적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질적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입니다. 양적은 어떤 동향은 알 수 있어요. 현상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10대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한 청소년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이제 질적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귀납법, 이거는 이제 연역적이 아니고 귀납법에 근거한 연구가 되고요. 뭐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 질적 연구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이제 서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데 서로에 대한 비판이 좀 있죠. 그래서 서로 어느 쪽이 무엇을 보완하는지 이 부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양, 현상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만 한 사람, 소수, 어떤 이 사람이 가지는 어떤 상태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들을 이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지식탐구 방법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 연구 유형에는 뭐 사례 연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이 이제 사례, 소수의 사례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서베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러나 정보는 사실 굉장히 깊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소수의 사람들, 일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실험 연구,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실험 연구죠. 이런 것을 검증하는 연구 방법이고요. 모의 상담 연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관찰하는 그런 연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관찰하려는 현상을 좀 더 단순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모의상담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100% 통제를 하면 어렵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100% 통제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약간 어느 정도 뭐 반 정도 통제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 상황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 그런 관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험 조건을 통제할 수가 있고요. 연구자가 어떤 독립변이를 조작해서 이제 그 실험 조건을 통제가 가능하고요. 연구 문제가 관련이 없는 것은 뭐 빼거나 연구자가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변수들이 조금 적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 해석이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윤리적 장애도 줄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실험 조건을 이제 통제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외적 타당도. 사람들이 모두 봤을 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구의 유형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